너 지금 집 팔려고 내놓으면서 집 비워놨으니까 금방 팔리겠지? 라고 생각하고 있지? 미안한데 그 생각 완전히 틀렸어.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는 빈집이 오히려 악성 매물 취급을 받고 있거든. 반대로 세입자가 꽉 들어차서 내가 들어갈 수도 없는 집이 수천만 원 더 비싸게 팔리는 기괴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 이게 대체 무슨 소린가 싶지? 남들은 다 비어있는 집 사서 바로 들어가고 싶어 할 것 같은데 왜 시장은 거꾸로 가고 있을까? 오늘 그 뒤집힌 상식을 완전히 깨부숴 줄게. 내 이름은 민수야. 난 부동산과 자산 관리라는 금융 관련 주제에 대해서 진짜 미친 듯이 고민하거든. 만약 네가 내 집은 왜 안 팔릴까 고민하며 잠 못 자거나 도대체 언제 집을 사야 할지 몰라 힘들다면 구독 버튼 누르고 이 영상이 도움되면 좋아요도 꼭 눌러줘. 봐봐. 지금 부동산 시장의 핵심 날짜는 5월 9일이야. 정부가 다주택자들한테 이날까지 계약서 쓰면 세금 왕창 깎아줄게라고 탈출구를 열어줬거든. 예를 들어볼까? 네가 집을 팔아서 10억이 남았다고 쳐보자. 원래대로라면 중과세 때문에 8억을 세금으로 내야 해. 그런데 5월 9일 안에만 팔면 일반 세율이 적용돼서 세금이 3, 4억 수준으로 뚝 떨어져. 자그마치 5억 원이라는 돈이 네 주머니에 남느냐, 국가로 가느냐가 결정되는 마법 같은 시기라는 거야. 그런데 여기서부터 진짜 재밌어진다. 5억을 아끼고 싶은 집주인들이 매물을 막 던지는데 정작 이걸 살 수 있는 무주택자들은 손발이 다 묶여 있어. 왜냐고? 대출 규제 때문이지. 지금 연봉 5천만 원인 사람이 서울에서 10억짜리 아파트 사려고 하면 대출이 고작 2, 3억밖에 안 나와. 나머지 7, 8억을 현금으로 들고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 매수자는 돈이 없는데 집은 사고 싶고 매도자는 세금 때문에 빨리 팔아야만 하는 상황. 이 틈을 메워주는 게 바로 세입자야. 이런 생각 들지? 아니, 세입자 있으면 내가 못 들어가는데 그게 왜 좋아? 라고 말이야. 잘 들어봐. 세입자가 전세 7억에 살고 있다면 너는 그 7억을 무이자로 대출받은 거나 다름없어. 내 돈 3억만 있으면 10억짜리 집을 일단 내 걸로 만들 수 있다는 뜻이지. 정부가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도 세입자 만기 때까지만 입주하면 된다고 빗장을 열어주면서 사실상 나라가 공인한 갭 투자 시장이 열린 거야. 사람들이 진짜 모르는 게 뭐냐면 지금 이 현상이 무주택자를 위한 게 아니라 자금 여력이 있는 1주택자들의 상급지 이동 발판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야. 넌 지금 규제 때문에 시장이 죽었다고 생각하겠지만 영리한 사람들은 이미 세입자라는 방패를 들고 강남과 용산으로 진격하고 있어. 숫자로 계산해보면 답이 나오거든. 7억 전세 낀 집을 3억에 사는 게 대출도 안 나오는 빈집을 10억 생돈 주고 사는 것보다 수십 배는 유리하니까. 이건 단순한 돈 계산이 아니야. 인간의 공포와 탐욕이 정책의 빈틈을 만났을 때 생기는 전형적인 풍선 효과지. 너는 지금 그 풍선 안에 있니? 아니면 밖에서 터지기만을 기다리고 있니? 지금부터 내가 보여줄 8개의 장면을 끝까지 보면 네가 가진 집이 왜 안 팔리는지, 혹은 네가 사려는 집이 왜 자꾸 비싸지는지 그 소름 돋는 이유를 깨닫게 될 거야. 특히 지금 쏟아지는 급매물 속에 숨겨진 가짜 매물 구별법을 모르면 넌 평생 번 돈을 한순간에 날릴 수도 있어. 자, 이제 첫 번째 장으로 넘어가서 5월 9일이라는 데드라인이 만든 이 긴박한 탈출극의 실체부터 하나씩 파헤쳐보자. 준비됐어? 5월 9일. 이 날짜가 왜 네 통장 잔고를 수억 원씩 들었다 놨다 하는지 알아? 사실 말이야. 지금 다주택자들 사이에서는 소리 없는 아우성이 터지고 있어. 제발 나 좀 살려달라는 거지. 근데 이게 너한테는 인생 역전의 기회일까? 아니면 같이 지옥으로 들어가는 입구일까? 자, 봐봐. 우리 보통 부동산은 무조건 버티면 이긴다고 믿잖아? 그게 지금까지는 맞았을지 몰라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 상식이 네 목을 조르는 밧줄이 될 수도 있어. 내가 15년 동안 시장을 보면서 느낀 건데 정부가 대놓고 탈출구를 열어줄 때는 이유가 다 있거든. 실제로 통계를 보면 말이야. 다주택자들이 내는 양도세 중과세율이 지방소득세까지 합치면 최대 82.5%까지 치솟아.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네가 10년 고생해서 집 팔아 10억을 남겼는데 국가가 8억 2천만 원을 가져간다는 소리야. 너라면 기분이 어떻겠어? 억울해서 잠이 오겠냐고. 그런데 정부가 딱 5월 9일까지만 이 중과세를 안 때리겠다고 발표했어. 일반 세율로 계산하면 10억 남겨도 세금이 4억 정도로 줄어들어. 가만히 앉아서 4억 원을 버는 거나 다름없지. 집주인들 입장에서는 이게 단순한 세금 감면이 아니라 자산의 생사가 걸린 탈출 버튼인 거야. 너 지금 이런 생각 들지? 어차피 세금 깎아준다는데 나중에 또 해주지 않겠어? 그냥 더 버티지 뭐. 아니, 진짜 답답해서 하는 말인데 천만의 말씀이야. 이건 다주택자들한테 준 마지막 골든 타임이야.
이 기간이 지나면 다시 80% 세금 폭탄이 기다리고 있고 심지어 다음 정부가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거든. 그래서 지금 시장에는 제발 내 집 좀 사주세요 하고 헐값에 던지는 급매물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야. 자, 여기서부터 진짜 재밌어진다.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미친 듯이 집을 팔려고 할까? 단순히 세금 아까워서? 아니, 심리적으로 보면 이건 공포야. 내가 오늘 안 팔면 평생 이 집의 노예로 살아야 할지도 모른다는 공포지. 한번 생각해봐. 뷔페 마감 시간 10분 전이라고 쳐보자. 셰프가 남은 최고급 스테이크를 반값에 준대. 그럼 사람들이 줄을 서겠지? 근데 부동산은 스테이크랑 달라. 오늘 사고 싶다고 오늘 바로 내 손에 들어오는 게 아니거든. 세입자랑 협상해야지, 잔금 마련해야지, 서류 정리해야지. 최소 몇 달은 걸려. 그래서 지금 5월 9일이라는 데드라인이 다가올수록 매도자들은 점점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어. 심리적으로 쫓기는 사람은 절대로 냉정한 거래를 못해. 그게 바로 네가 파고들 틈새라는 거야. 사람들이 진짜 모르는 게 뭐냐면 이 급매물들이 단순히 가격만 싼 게 아니라는 거야. 매도자가 급하니까 평소라면 절대 안 해줄 파격적인 조건들을 내걸기 시작했어. 잔금 날짜를 네 사정에 맞춰서 몇 달씩 미뤄주거나 수리비 명목으로 몇 천만 원을 더 깎아주는 식이지. 자, 그럼 넌 지금 당장 뭘 해야 할까? 일단 네가 관심 있는 지역의 네이버 부동산을 켜봐. 그리고 입주 가능 매물만 보지 말고 매물 설명에 5월 내 잔금 조건 혹은 양도세 중과 배제 매물이라고 적힌 것들을 리스트업 해봐. 이게 바로 네가 앉아서 수억 원을 아낄 수 있는 실전 1단계야. 근데 말이야, 내가 아까 도입부에서 뭐라고 했어? 세입자 있는 집이 오히려 더 비싸진다고 했지? 지금 너처럼 급매니까 그냥 싼 집 사면 되겠지 하고 빈집만 찾는 애들은 절대 큰 돈 못 벌어. 진짜 고수들은 지금 이 쏟아지는 매물들 중에서도 어떤 집을 골라야 나중에 뒤통수 안 맞는지 이미 알고 있거든. 그 집은 네가 생각하는 상식과는 완전히 정반대의 모습을 하고 있어. 대체 왜 사람들은 내가 들어가지도 못하는 세입자 있는 집을 사려고 안달이 난 걸까? 여기서부터가 이번 영상의 진짜 몸통이야. 다음 장에서 그 소름 돋는 반전의 이유를 알려줄게. 너 지금 통장에 현금 얼마나 있어? 한 10억쯤 바로 쏠 수 있나? 아니지? 그런데 웃긴 건 말이야.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 빈집을 사려면 그 정도 현금이 있어야 한다는 거야. 자, 봐봐. 보통은 사람이 안 살고 짐이 다 빠진 집이 깨끗하고 팔기 좋다고 생각하잖아. 그런데 지금은 그 깨끗한 빈집이 매수자들한테는 재앙이나 다름없어. 왜냐고? 바로 대출이라는 거대한 벽 때문이지.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잘 들어봐. 상식을 완전히 뒤집는 이야기가 시작될 거니까. 네가 15억짜리 아파트를 산다고 가정해보자. 집이 비어 있어. 그럼 넌 당장 입주를 해야 하거나 아니면 최소한 잔금을 다 치러야 하잖아. 그런데 지금 DSR 규제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 연봉 6천만 원 받는 직장인이 서울에서 대출 받으려고 하면 아무리 집값이 비싸도 대출 한도는 4억 원 선에서 싹둑 잘려버려. 그럼 나머지 10억 원은 어디서 구해? 하늘에서 떨어지나? 결국 빈집을 산다는 건 네가 현금 부자가 아닌 이상 불가능한 미션을 수행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여기서부터 진짜 재밌어진다. 그런데 만약 그 집에 전세 8억 원에 살고 있는 세입자가 있다고 쳐보자. 그럼 상황이 어떻게 바뀔까? 넌 15억에서 전세금 8억을 뺀 7억 원만 있으면 그 집을 살 수 있어. 이 8억 원은 이자 한 푼 안 내도 되는 무이자 대출이나 다름없지. 게다가 이번에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도 세입자 만기 때까지만 입주하면 된다고 길을 열어줬어. 이게 무슨 뜻이냐고? 나라에서 대놓고 지금 대출 안 나오니까 세입자 돈 빌려서 집 사세요라고 갭 투자를 허용해 준 셈이야. 자, 봐봐. 실거주자가 살고 있는 빈집은 10억 원의 현금이 필요한데 세입자가 있는 집은 7억 원이면 살 수 있어. 그럼 매수자 입장에서 어떤 집이 더 매력적일까? 당연히 돈이 적게 드는 세입자 있는 집이지.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세입자가 있는 매물이 빈집보다 수천만 원, 많게는 억 단위로 더 비싸게 거래되는 세입자 프리미엄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거야. 집주인이 자기 집에 못 들어가는 게 오히려 돈이 되는 이 기괴한 상황. 이제 좀 이해가 가? 이런 생각 들지? 아니, 그래도 내 집인데 내가 못 들어가면 무슨 소용이야? 라고 말이야. 이건 심리적인 문제야. 지금 사람들은 당장 들어가 살 집을 찾는 게 아니라 내 자산을 지킬 안전한 배를 찾고 있는 거거든. 당장 몸은 불편해도 상급지 아파트를 미리 선점해 두겠다는 욕망이 대출 규제라는 현실과 만나서 이런 기형적인 구조를 만든 거지. 지금 빈집은 풀옵션이지만 할부가 안 되는 차고 세입자 있는 집은 옵션은 좀 빠져도 무이자 할부가 60개월이나 되는 차인 거야. 너라면 뭘 고르겠어? 사람들이 진짜 모르는 게 뭐냐면 이 현상이 단순히 가격만 올리는 게 아니라 시장의 질서 자체를 바꾸고 있다는 거야. 과거에는 집을 팔 때 세입자를 내보내는 게 서비스였지만 이제는 세입자를 안고 파는 게 매도자의 권력이 됐어.
내 집에는 전세금이 넉넉히 들어있으니까 너희들이 줄 서서 사가라는 식이지. 매수자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세입자 눈치를 보며 수천만 원을 더 얹어주고 계약서를 써. 그런데 말이야, 이 세입자 프리미엄 열풍이 과연 모두에게 공평한 기회일까? 정부는 다주택자 매물이 무주택자한테 가길 원한다고 했지만 현실은 전혀 딴 판으로 돌아가고 있어. 사실 무주택자들은 이 판에 끼어들기조차 힘들거든. 왜 그럴까? 갭 투자로 집을 샀을 때 나중에 세입자가 나간다고 하면 그 돈을 돌려줄 플랜 B가 무주택자에게는 없기 때문이야. 여기서부터 진짜 무서운 양극화가 시작되는 거지. 자, 그럼 이 틈을 타서 진짜로 배를 불리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일까? 무주택자도 아니고 다주택자도 아닌 바로 이 사람들이야. 이들이 어떻게 세입자라는 방패를 이용해 자산을 순식간에 불리고 있는지 그 구체적인 갈아타기 전략을 알게 되면 넌 아마 뒤통수가 3개 맞은 기분이 들걸? 다음 장에서 그 은밀한 움직임의 실체를 낱낱이 공개할게. 자, 이제 진짜 잔혹한 진실을 마주할 시간이야. 정부가 이번 대책을 내놓으면서 속으로 무슨 생각을 했을까? 와, 이제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으면 집 없는 서민들이 드디어 내 집 마련을 하겠구나 라며 흐뭇해했을지도 몰라. 그런데 미안하지만 현장은 전혀 딴 판으로 돌아가고 있어. 사실 말이야. 지금 이 판에서 가장 신나게 쇼핑카트를 밀고 있는 사람들은 무주택자가 아니야. 바로 1주택 갈아타기 부대들이지. 내 카톡이 지금 왜 불이 나는 줄 알아? 집 없는 사람들이 상담 요청을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집이 있는 사람들이 민수야. 지금 내 집 팔고 저쪽 상급지로 넘어갈 수 있을까? 라고 물어보느라 난리가 났거든. 너 지금 이런 생각 들지? 아니, 무주택자가 대출도 더 많이 나오고 혜택도 많을 텐데 왜 1주택자한테 밀려? 라고 말이야. 여기서 네가 믿고 있던 금융 상식이 완전히 박살날 거야. 무주택자가 서울에서 12억짜리 아파트를 사려고 한다고 치자. 대출 규제 DSR 40%를 적용하면 연봉 5천만 원 직장인이 받을 수 있는 대출은 많아봐야 3억 원 초반이야. 그럼 나머지 9억 원은? 부모님 찬스라도 쓰지 않는 이상 무주택자에게 9억 원은 넘을 수 없는 벽이지. 갭 투자를 하려고 해도 나중에 세입자가 나갈 때 전세금을 돌려줄 대출 여력이 안 되니까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그림의 떡일 뿐이야. 그런데 1주택자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 자, 봐봐. 이 사람들은 이미 서울 외곽이나 경기도에 7억 원짜리 집을 하나 갖고 있어. 이번에 다주택자들이 던지는 급매물을 보고 자기 집을 6억 5천만 원에 얼른 팔아버려. 그리고 세입자가 7억 원에 살고 있는 강남이나 마포의 12억짜리 아파트를 찾아내지. 그럼 본인 돈 5억 원만 있으면 대출 한 푼 안 받고도 상급지 아파트를 손에 넣을 수 있어. 무주택자는 9억 원이 없어서 포기할 때 1주택자는 기존 자산을 발판 삼아 세입자라는 무이자 대출을 타고 더 높은 곳으로 점프하는 거야. 수학적으로 딱딱 떨어지는 이 계산법 앞에 무주택들은 그저 구경꾼이 될 수밖에 없어. 여기서부터 진짜 재밌어진다. 이건 단순한 돈의 이동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심리 전쟁이야. 1주택자들은 지금 공포를 느끼고 있어. 지금 이 기회를 놓치면 영영 상급지로 갈아탈 수 없다는 공포지. 그래서 자기 집을 조금 싸게 팔더라도 더 가치 있는 곳으로 이동하기 위해 기꺼이 세입자 프리미엄을 지불하는 거야. 결과적으로 정부가 깔아준 판에서 무주택자는 소외되고 자본력이 있는 1주택자들이 자산의 체급을 올리는 부의 재편이 일어나고 있는 셈이지. 사람들이 진짜 모르는 게 뭐냐면 이런 현상이 반복될수록 서울 안에서도 급이 나뉘는 양극화가 상상 초월로 심해진다는 거야. 넌 지금 나중에 가격 떨어지면 사야지라고 생각하겠지만 네가 기다리는 동안 상급지 매물은 이미 갈아타기 부대들이 싹 쓸어가고 없을걸? 사실 나도 이런 상황을 보면 참 답답해. 진정으로 집 없는 사람들을 위한 정책이라면 대출의 문턱을 낮춰주거나 실질적인 구매력을 보장해줬어야 했는데 결과적으로 시장의 고수들만 배 불리는 꼴이 됐으니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진짜 놓치고 있는 게 하나 더 있어. 아파트 시장이 이렇게 갈아타기 열풍으로 뜨거울 때 우리 주거 생태계의 가장 밑바닥인 빌라와 오피스텔 시장은 지금 소리 없이 무너지고 있거든. 아파트 사다리가 끊기면 빌라라도 튼튼해야 하는데 지금 그 사다리 자체가 썩어서 부서지기 일보 직전이야. 이게 왜 너한테까지 위험한 신호인지 알아? 다음 장에서 그 충격적인 골목길 경제의 실체를 보여줄게. 여기서부터는 진짜 정신 바짝 차리고 들어야 해. 너 요즘 동네 산책하면서 망치 소리 들어본 적 있어? 아파트 공사장 말고 우리 집 근처 골목길 말이야. 아마 거의 없을걸? 사실 말이야. 지금 대한민국 부동산의 가장 무서운 점은 아파트 값이 오르고 내리는 게 아니야. 우리 주거 사다리의 가장 밑바닥인 빌라와 오피스텔 시장이 통째로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이지. 난 어차피 아파트 살 건데 빌라가 망하든 말든 무슨 상관이야?
라고 생각한다면 넌 지금 네 자산을 지켜줄 마지막 안전망이 썩어가는 걸 방치하고 있는 거나 다름없어. 오늘 그 소름 돋는 골목길의 경제학을 파헤쳐 줄게. 자, 봐봐. 서울 주택 통계를 보면 진짜 깜짝 놀랄 거야. 서울 전체 주택 중에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율은 딱 절반 정도밖에 안 돼. 나머지 50%는 빌라, 단독주택, 다가구 같은 비아파트거든. 그런데 지금 시장에 나온 다주택자 매물의 절반이 바로 이 빌라들이야. 통계학적으로 서울의 다주택자가 30만 명쯤 되는데 이 사람들이 가진 집의 절반은 빌라나 오피스텔이라는 소리지. 정부는 5월 9일까지 이 집들을 다 팔라고 압박하고 있어. 안 팔면 세금 폭탄을 던지겠다고 협박하면서 말이야. 그런데 여기서 진짜 재밌는 게 뭔지 알아? 이걸 사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야. 너 지금 이런 생각 들지? 가격 싸게 내놓으면 누군가는 사겠지. 진짜 답답해서 하는 말인데 시장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 지금 빌라를 사면 바로 다주택자로 찍혀서 취득세며 종부세며 세금 세례를 받는데 어떤 미친 사람이 이 불타는 집 안으로 뛰어들겠어? 매수자는 실종됐고 매도자만 절벽 끝에 서 있는 상황이야. 자, 여기서부터 진짜 재밌어진다. 물건이 안 팔리니까 짓는 사람들도 다 손을 떼버렸어. 빌라나 오피스텔 공급이 끊긴 지 벌써 3년이 넘었거든. 이건 단순한 공급 부족이 아니라 주거 생태계의 대멸종이나 다름없어. 숫자로 딱 계산해 줄게. 3년 전만 해도 서울 변두리에 빌라 한 동 짓는데 평당 공사비가 500만 원이면 충분했어. 그런데 지금은 자재비에 인건비, 거기다 각종 안전 규제까지 더해져서 평당 800에서 900만 원은 줘야 해. 땅값은 또 어떻고? 짓는 순간 손해인데 어떤 건설업자가 망치를 들겠어? 실제로 작년 서울 빌라 인허가 실적을 보면 예년 대비 80% 이상 급감했어. 10채 짓던 동네에서 이제 고작 2채도 안 짓는다는 소리지. 이 숫자가 뭘 의미하는지 알아? 조만간 사회 초년생들이나 대학생들이 들어갈 가성비 좋은 방 자체가 서울에서 사라진다는 거야. 사람들이 진짜 모르는 게 뭐냐면 이 빌라 시장의 붕괴가 결국 네가 그토록 원하는 아파트값까지 밀어 올릴 거라는 사실이야. 빌라에서 돈 모아 아파트를 가야 하는데 빌라 전세금이 미친 듯이 오르고 월세가 폭주하니까 사람들이 저축을 못해. 주거 사다리가 끊기니까 너도 나도 에라 모르겠다 하고 무리해서 아파트 갭 투자에 뛰어들거나 아예 결혼과 출산을 포기해버리는 거지. 이게 지금 대한민국이 처한 잔인한 경제 심리야. 그럼 정부는 왜 이걸 보고만 있을까? 입으로는 공급 대책을 쏟아내면서 왜 실제 골목길 망치 소리는 되살리지 못하는 걸까? 사실 거기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아주 치졸하고 정치적인 계산이 깔려 있거든. 민간이 하면 투기꾼 배 불리기라는 그 이상한 논리가 어떻게 우리 동네 공급의 숨통을 조이고 있는지 알아? 여기서부터는 진짜 정치와 경제가 뒤엉킨 진흙탕 싸움이야. 다음 장에서 그 위선적인 공급 대책의 실체를 낱낱이 보여줄게. 너 아직도 정부가 발표하는 공공주도 대규모 공급 같은 뉴스 보면서 와, 이제 집값 잡히겠네. 조금만 기다리면 새 집 쏟아지겠어라고 믿고 있니? 그건 네가 정부의 희망 고문에 눈이 가려진 거야. 사실 말이야, 지금 대한민국 공급 대책의 실체는 입으로는 집을 짓겠다면서 손으로는 공사장 입구를 자물쇠로 잠그고 있는 격이거든. 왜 정부는 민간 정비 사업은 못하게 막으면서 공공만 고집할까? 오늘 그 위선적인 공급의 이면을 숫자로 낱낱이 파헤쳐 줄게. 자, 봐봐. 보통 사람들은 나라에서 짓는 거니까 더 싸고 빠르겠지라고 생각하잖아. 그런데 현실은 어떨까? 최근 몇 년간 정부가 야심차게 발표한 공공주도 정비 사업들 중에서 실제로 착공까지 간 곳이 몇 퍼센트나 될 것 같아? 놀랍게도 1%도 안 돼. 100군데를 지정하면 99군데는 주민 갈등에 사업성 부족에 이프 문제로 멈춰 서 있다는 소리야. 이게 바로 희망 고문의 통계지. 그런데도 정부는 왜 계속 공공만 외치냐고? 그건 바로 용적률이라는 마법의 지팡이를 자기들만 휘두르고 싶어 하기 때문이야. 너 지금 이런 생각 들지? 용적률 더 주면 투기꾼들 배 불려주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공공이 통제하는 게 맞지. 아니, 진짜 답답해서 하는 말인데 건설업자는 자선사업가가 아니야. 돈이 남아야 망치를 들 거 아니야. 자, 수학적으로 딱 계산해보자. 3년 전만 해도 서울 아파트 평당 공사비는 500만 원대였어. 그런데 지금은 자재가 폭등해 인건비 상승, 거기다 정부가 새로 만든 안전 설계 의무랑 친환경 에너지 설치 의무까지 더해지면 평당 900만 원을 줘도 건설사들이 안 들어오려고 해. 30평 아파트 한 채 짓는데 순수 건축비만 3억 원 가까이 든다는 소리야. 분양가를 아무리 올려도 남는 게 없는데 누가 집을 짓겠어? 여기서부터 진짜 재밌어진다. 정부는 민간한테 너희는 용적률 안 해주겠어. 혜택 받고 싶으면 공공한테 땅 넘기고 공공 방식으로 해. 라고 압박해.
하지만 정작 공공 방식으로 하면 임대주택 대려넣고 기부채납이라는 명목으로 공원 짓고 도로 닦느라 원래 살던 조합원들은 자기 집 새 집으로 바꾸는데 수억 원의 분담금 내야 해. 결국 내 땅 내주고 내 돈 수억 원도 내서 공공 아파트에 살아라? 어느 누가 찬성하겠냐고. 그러니까 공급이 계속 뒤로 밀리고 시장에는 새 아파트가 씨가 마르는 거야. 사람들이 진짜 모르는 게 뭐냐면 정부가 규제라는 명목으로 막고 있는 그 용적률 혜택이 사실은 네가 낼 분양가를 낮춰줄 유일한 열쇠라는 사실이야. 민간이 용적률을 500%까지 받아서 아파트를 빽빽하게 지을 수 있게 해주면 건설사는 수익이 나니까 공사비를 감당할 수 있고 일반 분양 물량이 많아지니까 분양가도 안정될 수 있거든. 그런데 정부는 투기는 안 돼. 라는 도덕적 잣대 하나로 이 모든 경제적 논리를 마비시키고 있어. 심리적으로 보면 이건 공급의 공포를 이용해 표를 얻으려는 보도의 정치적 계산이지. 그럼 이 공급 절벽이 계속되면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질까? 아파트 값은 계속 오르고 공급은 없고 사람들은 점점 더 조급해지겠지.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진짜 간과하고 있는 시한폭탄이 하나 더 있어. 바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벌어지는 공사비 갈등과 안전비용의 폭주야. 이게 네 아파트 분양가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그리고 왜 조만간 평당 1억 시대가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게 될지 알게 되면 넌 아마 기절할걸? 다음 장에서 그 충격적인 공사비의 비밀을 알려줄게. 정신 똑바로 차리고 들어야 해. 야, 너 요즘 새로 나오는 아파트 분양가 보면 입이 떡 벌어지지? 아니, 무슨 아파트 한 채에 이 돈을 받아? 건설사들 배 터지겠네라고 생각했다면 넌 지금 시장의 절반만 보고 있는 거야. 사실 말이야. 지금 대형 건설사들조차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제발 살려달라고 비명을 지르고 있거든. 이름만 대면 아는 건설사들이 줄줄이 사업을 포기하고 부도 위기에 몰리는 이유가 단순히 미분양 때문인 줄 알아? 아니, 진짜 무서운 건 집을 짓는 원가 자체가 이미 안드로메다로 가버렸다는 사실이야. 오늘 그 소름 돋는 공사비의 비밀을 알려줄게. 이걸 모르면 넌 평생 거품 타령만 하다가 내 집 마련 기회를 놓치게 될 거야. 자, 봐봐. 우리 보통 건설사들이 폭리를 취한다고 믿잖아. 그런데 실제 숫자를 계산해보면 생각이 달라질걸? 3년 전만 해도 서울 아파트 평당 공사비가 500만 원 되면 충분했어. 그런데 지금은? 서울은 기본이 900만 원이고 강남 같은 곳은 1천만 원을 줘도 건설사들이 우리 이거 지으면 망한다면서 도망가. 34평 아파트 한 채 짓는데 순수 공사비만 3년 새 1억 7천만 원에서 3억 4천만 원으로 딱 2배가 뛴 거야. 여기에 땅값 더하고 이자 내고 세금 붙이면 네가 보는 그 미친 분양가가 사실은 건설사 입장에서는 겨우 본전인 경우가 허다해. 너 지금 이런 생각 들지? 아니, 자재값이 좀 올랐다고 어떻게 공사비가 2배나 뛰어? 말도 안 돼? 라고 말이야. 여기서 네 상식을 깨부술 진짜 이유가 나와. 단순히 시멘트, 철근값만 오른 게 아니거든. 정부가 새로 만든 중대재해처벌법 같은 안전규제 때문에 공사기간이 예전보다 훨씬 길어졌어. 밤샘 작업? 이제 꿈도 못 꿔. 주 52시간 딱 지켜야 하고 안전 점검 꼼꼼히 하느라 공기가 늘어나면 그게 다 어마어마한 금융 비용, 즉 이자로 돌아오거든. 게다가 요즘 아파트 지을 때 무조건 친환경 에너지를 10에서 15% 이상 써야 한다는 규정까지 생겼어. 태양광 판넬 달고 친환경 자재 쓰느라 추가되는 비용만 채당 수천만 원이야. 결국 안전과 환경이라는 착한 이름표 뒤에 네가 감당해야 할 거대한 청구서가 숨겨져 있는 셈이지. 이걸 요리에 비유해볼까? 떡볶이 한 접시 만드는데 떡값, 고추장값, 가스비가 3배 올랐어. 거기다 주방에서 사고 날까봐 요리 시간을 2배로 늘리래. 그럼 사장은 떡볶이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잖아? 근데 손님들은 예전 가격대로 팔아라. 너희 폭리 취하는 거 다 안다라고 소리쳐. 그럼 사장은 어떻게 하겠어? 그냥 장사 접어야지. 그게 지금 대한민국 건설사들의 실제 상황이야. 그래서 지금 서울 요지에서도 시공사 선정조차 못하고 멈춰 서 있는 재건축 단지들이 수두룩해. 건설사들이 입찰에 참여를 안 해. 들어가는 순간 적자라는 걸 뻔히 아니까. 너 지금 이런 생각 들지? 안 지으면 그만이지. 나중에 가격 떨어지면 그때 지으면 되잖아. 진짜 무서운 게 뭔지 알아? 지금 안 지으면 3, 4년 뒤에 우리가 살 새 집이 아예 없어진다는 거야. 서울의 공급은 거의 100% 재건축, 재개발로 나오는데 이 엔진이 지금 완전히 꺼져버렸거든. 공장이 멈췄는데 물건이 나올 리가 없잖아? 자, 그럼 이 모든 상황의 끝에는 어떤 결말이 기다리고 있을까? 아파트가 폭등? 아니면 시장의 대붕괴? 다음 장에서 그 누구도 말해주지 않는 2026년 이후 대한민국 부동산의 진짜 미래, 시나리오를 공개할게. 자, 이제 결론을 내보자.
2026년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 그때가 되면 서울에서 신축 아파트는 말 그대로 멸종 위기종이 될 거야. 지금 멈춰버린 공사 현장들이 그때 가서 갑자기 돌아갈 수 있을까? 아니, 불가능해. 집을 짓는 데는 최소 3년에서 5년이 걸려. 이건 물리적인 법칙이야. 결국 지금 공급 엔진이 꺼졌다는 건 2026년부터 2029년까지 서울의 신축 공급은 제로에 가깝다는 뜻이지? 당연히 희소성이 폭발하는 신축으로 쏠리겠지. 그때 가서 3년 전에 민수가 말할 때 살 거리라고 후회해도 늦어. 이건 예측이 아니라 건설 공기를 계산하면 나오는 확정된 미래니까. 너 지금 이런 생각 들지? 그래서 나보고 지금 당장 영끌해서 집을 사라는 거야? 내가 하고 싶은 말은 희망 회로를 돌리지 말고 냉혹한 숫자를 보라는 거야. 지금 부동산 시장은 폭락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바람과 달리 공급 절벽이라는 거대한 파도가 밀려오고 있어. 이 파도를 넘을 준비를 하는 사람과 파도에 휩쓸려가는 사람의 자산 격차는 2026년에 완전히 벌어질 거야. 내가 오늘 세입자 프리미엄부터 공사비 폭등까지 긴 이야기를 한 이유가 뭔지 알아? 남들이 이제 끝났다고 할 때 진짜 돈의 흐름이 어디로 향하는지 보라는 거야. 옛날엔 빈집이 좋았지만 지금은 세입자 있는 집이 귀한 것처럼 말이야. 그러니까 너도 네 상식을 업데이트해야 해. 오늘 영상이 네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됐으면 좋겠어. 이제 선택은 네 몫이야. 구경꾼으로 남을래? 아니면 기회를 잡을래? 더 자세한 전략이 궁금하면 구독과 좋아요 누르고 다음 영상도 기대해줘. 부동산 공부하는 민수, 푸공민이었어. 다음에 또 보자.